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38살이고 남들과 비슷하게 은행 대출을 갚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자동차 대리점에서 영업직을 하고 있고 저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둘이 비슷한데 남편 직업은 성과 비율이 커서 어떨 때는 전보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남편의 월급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저도 직장이 있으니 돈은 함께 벌면 그만이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성실하고 꾸준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제 주변이 특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회의감도 오기 마련인데 제 주변의 후배들만 봐도 조금만 힘들면 나가버리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엄청 성실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부터 바로 영업직을 시작했다고 했고 자동차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해서 그런지 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도 컸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책임감도 많고 섬세하기까지 해서 자동차를 구매한 손님 관리를 엄청 잘합니다. 구매 후에도 생일이며 자잘한 일도 챙기고요.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챙기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엄청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았네요. 사실 저희 남편을 소개받게 된 것도 직장 선배 언니가 저희 남편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엄청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전하고 만나보라고 그래서 만났고요. 마침 그 시기가 겨울이기도 하고 외롭기도 해서 별 생각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그때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화장실에 간다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커피를 제 옷에 쏟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선했어요. 물티슈도 아니고 손수건을 내밀며 요즘 어떤 남자든 손수건을 챙겨 다니나 싶어서 직장 선배에게 들은 대로 정말 세심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그 손수건 때문에 그 남자에 대한 첫인상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 세심하게 챙겨주는 일들은 제가 싫었거든요. 누가 저를 챙겨주고 손수건까지 건네받은 적은 그때까지 태어나서 29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엄청 놀라지요. 혹시 바람둥이인가? 여자가 많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연애를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니 그런 모습은 없고 정말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성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도 쌓이고 그렇게 2년 가까이 연애를 하게 되면서 이 남자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 괜찮은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일로 고생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요. 위로 5살 차이 나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 있고요. 형님은 저보다 1살 더 많습니다.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도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당시에 아주버님 나이는 39살, 형님은 34살이었고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지만 형님이 27살 때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아 보였고 마치 친딸처럼 시어머니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집안 분위기도 마냥 좋게 보였어요. 나도 결혼해서 지내다 보면 형님처럼 시댁 식구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이 나쁜 게 문제지 좋은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좋은 것도 문제더군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원래 집안에 제사가 12번이 넘게 있었는데 어머님이 하나씩 줄이기 시작하셔서 지금은 4번 정도만 지내면 된다고 그마저도 나중 가면 다 없앨 계획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웃으며 잘 하셨다고 하기도 그렇고 어머니만 믿겠다고 하기도 그랬으니까요.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며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제사 이야기를 어머님께 들어서 그런지 다른 건 몰라도 제사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누가 요즘 제사 지내냐고 그것도 옛말이라고 했는데 대체 그런 소리는 누가 했는지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바뀐 게 없던데요. 그런 소리는 누가 적었는지 결혼은 해보고 하는 말이 이제 몇십 년 해오던 걸 무슨 수로 줄이겠나요? 원래 줄이는 것보다 끊는 게 더 쉽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았네요. 줄이지도 못하더라고요.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시부모님도 걱정이 많아 보이셨고, 그러다 한 번은 아주버님이 꿈에 조상님이 나왔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봤다고 하는데, 대책이 왜 제사로 이어지는지 결국 줄었던 제사를 하나하나 늘리기 시작했어요. 조상님이 노하셔서 사업이 안 풀리는 것 같다고 아주버님의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심해져서 원래 하던 4번의 제사가 8번으로 늘더군요. 그럼 제사를 필요한 사람이 지내는 게 맞잖아요. 아주버님의 꿈에 나왔으니 아주버님이 지내면 되는 거였어요. 본인이 직접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올리면 걱정 많은 조상님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근데 그걸 왜 제가 힘들게 해야 하는지. 남들은 결혼하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한다는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니 직장 생활을 더 열심히 하던데요. 돈 벌어야 할 확고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자꾸 부르니 무시할 수도 없었고, 빚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지나가는 은행 간판만 봐도 나도 모르게 한숨부터 새우 나오는데, 게다가 무슨 영문인지 저희 시댁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은행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 단지 옆에 그 은행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댁 갈 때마다 그 건물을 보면 기분이 참 묘했어요. 처음에는 아주버님 때문이라도 그냥 참았습니다. 마치 종교처럼 저리 매달리는데 제가 어쩌겠나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풀린다고 해서 지내던 제사를 다시 줄이지도 못하잖아요. 제사 먹튀도 아니고 영원히 지내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내가 호텔에서 일하면서 온종일 앉지도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리가 퉁퉁 부어서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제사 음식까지 하는 건 내 능력 밖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남편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군요. 저보고 알았다고 자기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잘해볼 테니 다음부터는 미리 가서 음식을 하지 말라고 중간에서 다 막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뱉은 말은 잘 지키거든요. 너무 잘 지켜서 문제입니다. 결국 시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뒤 시어머님께 문자가 정말 딱 한 줄 왔는데 다음 제사부터 신경 쓰지 말거라 이렇게 한 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10통을 넘게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곧장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마음고생이 많았겠다며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믿으라고,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형님이 중간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한테 은근히 그래도 제사에 참석은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나중에 아주버님 사업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형님이 혼자 지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와서 하는 신용만 해도 되니까 가족들 다 모이는 건데 혼자 안 오는 것도 그렇고 그게 마음이 편하겠냐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좀 더 일찍 가서 준비해 놓겠다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석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역시 맏며느리는 뭔가 다르기는 다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참석하겠다고 했고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조금만 버티자고 생각했어요. 그럼 다음 제사에는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갔고요.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으며 오는데 고생 많이 했다고 따뜻하게 웃으시는데 저는 또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 보였어요. 형님이 제 옆에서 이런 칭찬들을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아프게 들렸습니다.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말끝마다 직장 생활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직장에 다니기 힘들지 않냐 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직장 생활이 좋겠지요. 그러다 결국 저에게 한 소리 하셨고요. 호텔에서 일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그런 소리까지 다 하냐고 하셨습니다. 어른들 보시기에는 숙박업체에서 일하는 게 탐탁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대학도 호텔 관련 학과를 나왔고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공부했고요. 최근에는 러시아어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외국 손님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손님도 반의 반토막으로 줄어버려서 직원들도 절반 이상은 무급, 휴직인 상황인데 거기서 버티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밀려나지 않으려고 더 악착같이 기다렸거든요. 그때 큰 소리를 듣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도 그렇게 이상하게 제사를 참석하면 할수록 어머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멀어지기만 했고 그 모든 걸 뒤에서 형님이 조정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 많은 여직원들 사이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데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칭찬을 해도 그게 칭찬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가 보면 신우보다 더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는 솔직히 형님이 그냥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터졌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제 머리를 건드리더라고요. 머리카락 때문에 직장도 아니고 집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머리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직업병 같은 건데 호텔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점이 그거였어요. 손님들 상대하고 온종일 서 있고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기도 하고 나름 요령이 생겨서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근데 머리카락은 정말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은 무조건 단정해야 하잖아요. 여자 직원들도 당연히 머리를 올렸어야 했고요. 머리카락을 묶고 핀으로 꼽고 거기에다 스프레이까지 뿌려서 완전히 고정시켜 놓아야 합니다. 한 올이라도 흘러내리면 바로 뭐라고 지적이 들어와요. 그래서 늘 모자 하나를 쓰고 다니는 기분입니다. 10시간 넘게 그렇게 고정시킨 채로 지내다 보면 답답한 것은 말할 수도 없고요. 화장실 갈 때마다 머리카락을 체크하고 흘러내린 게 있으면 다시 올려서 스프레이를 뿌리고요. 근데 그런 제 머리를 제사 때 뭐라고 하시더군요. 제사가 있는 날에는 퇴근 후 직원 샤워실에 들려서 깨끗하게 다 씻고 갑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인 만큼 저도 더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씻고 도착을 한 상황이었고요. 머리도 당연히 감고 당연히 묶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머리를 묶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했기에 당연히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자주 갔었고요.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머님이 유독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음식에 머리카락이 빠진다면서 저보고 묶으라고 옆에서 닥달하시는데 그 순간 옆에 있던 형님이 제 옆으로 오더니 어머님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여자들은 머리 스타일도 신경 써야 한다고 게다가 호텔이면 더 그렇지 않겠냐고 하는데 불을 끌어온 건지 불을 지르려고 온 건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그 소리에 어머님은 더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머리를 묶었고요. 바닥에서 전을 붙이다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러다 머리가 한 올씩 빠져나왔고요. 어머님은 그 모습이 계속 거슬렸는지 엄청 신경질적으로 제 머리카락에 대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어머님이 스프레이 통을 들고 제 머리에 뿌리고 계셨어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요. 제가 쳐다보고 있었는데도 어머니는 제 앞머리에다가도 스프레이를 계속 뿌리셨고요. 그때는 제가 전을 붙이는 중이라 가스버너 바로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그때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스프레이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아요. 자꾸 귓가에는 그 스프레이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방에 있는 가방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그때 형님과 마주치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형님이 보였고 저에게 뿌리던 스프레이통을 형님 가방에 넣고 있는 겁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형님이 엄청 머쓱한 표정으로 어머님이 허락도 없이 가방에서 빼서
가져갔다고 아까 많이 놀라지 않았냐며 제 손을 붙잡는데, 아니 형님 가방에 스프레이가 있는 건 어찌하시고 음식 준비하는 와중에 방에 들어가서 그걸 꺼내셨나 싶더군요. 형님이 직접 드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뿌리치고 제 가방을 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나와 어머님 사이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서먹하고 사이가 나쁜 사이이니 적당히 하시라고. 나는 여기서 이쁨 받을 마음도 없고 이미 접었으니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제 머리카락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저보고 오해라고 서운하다고 하는데, 오해는 무슨. 그 일이 있고 보름 뒤에 제사가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때 도착해서 주방에 들어가 보니 아주 대놓고 스프레이 2통을 가져다 놓은 겁니다. 저번에 봤던 그 스프레이와 똑같은 브랜드였어요. 이번에도 어머님은 제 머리카락을 보라고 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스프레이를 꺼내면서 남편에게 모두 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형님이랑 어머님이 내 뒤통수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스버너 옆에서 그 난리를 쳤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편은 그때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주방에 저렇게 스프레이가 떡하니 있으니 저희 남편이 그것을 보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군요. 그러자 형님은 그 스프레이통을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니 당연히 오자마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표정이 어두워져서 그런지 어머님은 예전보다 더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대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삿날이든 꿈에 누가 나오든 간에 시댁에 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돼 있고 그냥 빨리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일하느라 힘들지 않았냐면서 열심히 불 지르느라 바빠 보였고요. 이 꼴 보는 것도 그날이 마지막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제사 음식을 준비 중인데 갑자기 제 뒤통수에서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향기까지 나는데 뒤를 돌아보니 역시 시어머님이 서 계셨고, 그 뒤에는 형님이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열이 뻗쳐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자꾸 뒤에서 말도 없이 스프레이를 뿌리냐고 했어요. 식탁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그 모습을 아버님도 보셨고 아주버님과 남편도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은 머리가 자꾸 흘러내리길래 불편해 보여서 고정해 주려고 했다고 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제 면전에서 저 보라는 듯이 앞머리에 또 스프레이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눈에 들어갔는지 너무 따가워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갔더니 거기다 대고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신경을 써줘도 난리라고, 유난스럽다고 하시면서 누가 보면 오줌이라도 뿌린 줄 알겠다며 웃는데, 옆에 있던 형님이 제일 크게 웃더군요. 그러자 거실에 있던 아주버님도 웃기 시작했고 아버님도 같이 웃으셨어요. 세 남자가 소파에 앉아서 아주 즐거워 보이더군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냉수 마찰을 하면서 한 번에 갈아야 된다고 하던데 나와서 그거를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어머님이 들고 계신 스프레이통을 뺏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형님 가방에서 스프레이 한 통을 더 들고 왔고요. 제가 어찌 감히 어머님이나 형님에게 뿌리겠나요? 고정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시댁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곧바로 한 바구니 가득 담아놓은 다용도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김에도 뿌려 놓았습니다. 아주 딱 붙더군요. 아주 정신없이 뿌렸습니다. 조금 그래도 덜렁이는 게 보이면 그게 과일이든 생선이든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는 넋을 놓고 보고 계셨고요. 자세히 보니 저 구석에 쌓아올린 산적들이 삐져나와 있길래 당연히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정신이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붙잡고 저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음식에다가 지금 뭘 뿌리냐며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에게 그랬습니다. 고정시키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뿌리는 거라고, 사람 머리에다가도 뿌리는데 음식에다가 못 뿌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했어요. 이번에 다 고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고정은 뭘 고정하냐고 재수씨나 좀 고정하시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와중에 시아버님은 산적을 쌓아놓은 그릇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셨고요. 옆에서 남편은 그걸 손으로 쿡쿡 눌러보는데 그 모습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프레이 2통을 싹 다 뿌려버리고는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형님에게 다가갔어요. 다음 제사부터는 스프레이를 넉넉히 가지고 오라고. 5통은 있어야 골고루 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직접 제가
챙겨오겠다고 했고요. 어머님이 저보고 제사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일초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곧장 짐을 싸서 나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따라오지도 않더군요. 사실 기다릴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할 줄 아니까 그냥 내가 차를 몰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와서는 그날 저녁 저보고 너가 심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제사 음식이 있는데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다고 하길래 그게 뭐 그리 놀랄 일이냐고 음식에 뿌리는 건 안 되고 내 눈에 뿌리는 건 괜찮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사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갈라서자고요. 머리털 잘 안 빠지는 여자랑 새살림을 차려서 스프레이를 뿌리든 뭐든 하든 하라고 했어요. 한 번만 더 부르면 본드 통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남편 혼자만 다녔고요. 정말 양심 없는 형님이 제일 먼저 연락이 와서는 저보고 미안하다 어쩐다 연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제사든 뭐든 평생 혼자 잘 지내보시라고 나는 빠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제사라는 제사는 형님이 혼자서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사를 지냈던 횟수에서 최근에 한 번을 더 늘렸다고 들었는데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예전에 1년 12번의 제사들이 모두 원상복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 사업은 아직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12번이 13번도 될 수 있겠네요. 제사를 지내든 기우제를 지내든 저는 이제 시댁은 쳐다도 안 보고 지낼 겁니다. 좀 과하다 싶어도 그렇게 뒤집어서 그날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 요즘은 참 편안하게 지냅니다. 남편은 그날 뒤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요. 참고 지낸다며 말하고 싶은 것은 끝이 없었지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참는다고 없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지금처럼 제 일을 성실히 하고 은행 대출을 열심히 갚아가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조상님이 저희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아니니까요.